더 낮은 자세로 우리 국민들의 충직한 도구가 되겠다는 그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 역시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생각하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받들겠습니다. 당연히 만나고 당연히 대화해야지요. 지금까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당연히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지고 계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야당의 협조, 협력이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책임이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검찰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서 조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 당의 대표였던 사람이 왜 당을 옮겨가지고 이렇게 출마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냥 과감하게 홍준표 대구시장을 총리로 써라. 예, 홍준표 대구시장 같으면은 정무적 능력도 있고요. 뭐 홍준표 총리가 좀 된다고 한다면은 우선 재밌잖아요.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무김 전 새누리당 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최준영 변호사, 네, 장한대 박정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총선을 지켜보면서 각 당은 민심을 어떻게 읽고 있을까요? 먼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미리 판넬 말씀 주셨는데 적으신 분은 좀 우리 박정환 장한대 교수님부터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뭐 다 바꿔라. 뭐 이거 더 얘기할 게 없습니다. 네. 싹 다 바꿔라입니다. 지난 총선 때는 코로나 시국이었습니다. 네. 코로나 방역에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총선에 반영이 됐고 그 결과가 당시 국민의 보수 정당이 103석. 하지만 103석이라고 그러지만 당시 그 보수정당 계열의 후보가 4명이 무소속이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상 107석이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중도층이 코로나 방역의 그 여권에 힘을 손을 들어줬는데 이번에 그런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네. 뭐 사실 팬데믹에 준하는 그런 심판이 내려진 거 아니냐. 네. 결국은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그 대통령실을 뭐 대파 한 뿌리 875원 발언으로 지로 위마한 여당까지 모두 다 바꿔라. 이렇게 네. 민심이 내려진 거라고 봅니다. 네, 박정환 교수님은 다 바꿔 이렇게 읽으셨고요. 정우김 의원님은 요번에 그 총선이 끝나자마자 출구 조사를 보고 정말 굉장히 당혹해하는 보수 지지자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출구 조사에 따르면은 야권이 200석 이상을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결과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안도의 그런 한숨 내지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그런데 교묘하게도 국민의힘에 108석을 줌으로써 108번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야권에서 그 암시했던 탄핵이라든지 개헌이라든지 또 패스트 트랙 재표결과 관련한 어떤 방어선은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것을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는 국민이 천심으로써 한 번 기회를 더 준 것이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괄목할 정도로 변화의 의지를 보이고 또 변화를 보여드린다면 분명히 그 변화에 부응하는 민심의 전환이 있을 것이다. 조심스럽게 희망을 네. 가져봅니다. 김성환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전 뭐 분노라고 적었는데요. 모든 투표는 특히 이제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투표는 상을 주거나 아니면은
벌을 주거나 둘 중에 하나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에 잘해왔다고 하면 아마 국민들께서 이번에 투표로 상을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권을 더 힘을 가지고 국정 동력을 가지고 정책 과제들을 추진해라 이런 의사를 표현했을 것 같은데 이번엔 정반대였잖아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번엔 확실하게 벌을 줘야 되겠다. 이게 국민의 마음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다만 정우김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벌은 주되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한 번 정도는 더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야당하고 소통을 할 기회를 줬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분노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걸 표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진영 변호사는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중간 선거로서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일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여당의 대응이 백약이 무효했던 그런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그 뒤에 있는 국민의 민심은 소통하고 쇄신하라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대선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당 부분 표를 줬습니다만 2년 정도 지나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이런 뼈아픈 정부 여당의 어떤 결과를 성적표를 받아들였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아까 정호빈 의원님 말씀처럼 200석 이상 줘가지고 이건 뭐 완전히 이번에 뭐 갈아엎어야 돼. 꼭 그런 건 아닌 것이 국민의 절묘한 균형 감각이 나름대로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소통 강화하고 내부적으로 쇄신을 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 3년 뒤에 있을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선거에 미리 예방 주사를 맞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만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살짝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분노하라, 뭐 다 받고 나름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표의 성격을 내용을 뚜껑을 열어본다고 하면은 반드시 그런가라는 의문도 드는데요. 네. 지금 민주당 득표율이 한 50.45%, 국민의힘이 지역구에서 한 45%에서 전체적으로 한 5% 남짓 차이밖에 없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한 2,800명 표 중에 민주당이 한 1,475만 표, 국민의힘이 1,317만 표라고 하면은 그 차이는 한 157만 표 정도 됩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완전히 국민의힘을 심판했다라고 보기는 나름 쉽지 않은 것이죠. 마치 지난 대선 과정에서 0.73%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큰 지분이 있다라고 한 것과 큰 차이 없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상태라라고 한다면은 모든 것이 분노하라, 모든 것이 바꿔라기보다는 정부 여당에 대한 쇄신과 소통을 통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줬다라고 해석할 여지도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잘 대응을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우김 전 의원님, 총선 투표율이 67%로 32년 만에 최고치인데 높은 투표율에 담긴 의미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판을 하는데 이대로 그냥 놔두면은 정말 또 한 번 그런 상기하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를 겪을 수도 있다라는 보수층의 결집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네. PK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탄핵 트라우마라고나 할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전투표입니다. 결국 사전투표를 한다라는 거는 투표할 수 있는 날을 3번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도 투표율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1992년에 이번 선거보다도 더 높은 투표율이 있었습니다. 네. 총선에서 70%를 넘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그 민심이 왜 그렇게 폭발했는가? 바로 3당 통합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1992년에 엄청난 투표를 가져왔는데요. 1992년이라는 해의 또 다른 상징성은 뭐냐면은 그렇게 총선에서는 투표했지만 대선에서는 보수 정당의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바로 네. 김영삼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좌절할 이유도 또 이 선거 결과가 모든 것이다라고 단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항상 여론과 민심 앞에서는 겸허해야 된다라는 교훈이 이 투표율을 높이는 가장 큰 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앞서 이제 최진영 변호사가 전체 이제 지지한 유권자 수로 한 5%포인트 차 갭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2년 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국민 중 321만여 명이 이번 총선에서 투표소에 가지 않거나 국민의힘을 뽑지 않은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점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실망감 표현 이렇게 읽어야 하는 건가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투표를 할 때요, 대선도 그러고 총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전에 내가 쭉 찍어왔던 정당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정당을 찍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하면 보통은 다른 정당으로 잘 옮기지 않고 투표를 포기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특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을 때는 그냥 국민의힘 지지층,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만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고요. 보수 지지층 아닌 사람들도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부동층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그런 층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고 도저히 찍을 수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 지지층 가운데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찍을 수가 없다고 판단하는 층은 아예 실망감이 큰 경우에는 투표장으로 가지 않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선거할 때 자기 지층을 얼마나 결집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점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표 포기 현상이 나오게 되면 결국 그 정당은 지는 겁니다. 네. 이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전형적인 이전에 나왔던 것처럼 어떤 한 특정 정당에 대한 실망감이나 아니면 특정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표출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민심이 좋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네. 국민의힘이 선거 캠페인을 할 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끊임없이 뭔가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거기에 따르는 국민의 반발감을 키운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대목에서 각 당 화제의 당선인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민주당 김현 안산시을 국회의원 당선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당선인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당선 소감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시대 정신이 관통했다고 했는데 선거 기간 동안 몸으로 체감하셨는지요? 네, 제가 방송통신위원회 그 상임위원을 그만둔 게 8월 24일이고요. 네. 그 뒤부터 이제 안산에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 만나고 시민들 만났는데 열이면 여덟이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주로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 개혁해서 이렇게 무도하게 야당 대표를 몇백 번 이제 압수수색하고 하는 것이 도저히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안 보겠다는 시민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10월부터 저희가 이제 10월 13일부터 예비 후보가 명함을 돌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10월부터 12월 후보 등록하기 전까지 2달 동안 명함을 돌릴 때마다 그걸 몸으로 정말 체감했습니다. 네. 일성으로 언론과 검찰 개혁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향후 어떤 점에 주력할 계획인지요? 일단은 제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부위원장에 1년 6개월, 그다음에 상임위원 1년 6개월 했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 이제 한상혁 위원장을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한상혁 위원장을 쫓아내고 김효재 직무대행 그다음에 이상인 상임위원 저 3명이서 사실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도록 합의제 정신이면 5인 상임위원에서 하라는 게 방통위 설치법의 정신인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방송 장악을 위해서 야당 추천 모계 상임위원은 임명을 거부한 채 3인으로 이제 KBS 이사를 해임시키고 MBC 방문진을 어쨌든 그 해임시키려고 했던 그런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던 문제를 이번에는 4인 이상이 있을 때만 합의를 하도록 법제화시키는 문제 하나 하고요. 부위원장이 지금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장과 대통령이 추천한 부위원장이 동시에 지금 2명이서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어야 된다라는 생각과 아울러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독립기구인데도 불구하고 외부의 간섭을 받을 수 없는데 용산이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간섭을 받고 있는 이 점에 대해서도 법제도 정비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궁금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고요. 네. 이 대표의 당권 재도전 얘기도 나오던데요. 향후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는지요? 제가 볼 때는 재도전은 아직까지 한 번도 거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대표에 대한 평가는 어쨌든 혁신 공천을
통한 시스템 공천을 이제 자리매김하는 데 역할을 하신 거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라는 국민의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총선을 이끄는데 지도력을 행사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조건이라는 얘기는 재판을 선거 임박해서도 가서 계속 받게 하면서 선거 운동을 방해받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의 의사를 충분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지도력과 그다음에 결단력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로부터 제때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관계 설정에도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네, 네. 지금 협력적 경쟁 관계 합당 어떤 선택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조국 대표도 세빙션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민주당과는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때는 협력 관계가 될 것이고요. 민주당보다는 체급이 좀 이제 약하고, 그 다음에 소위 이제 그 의사결정 과정도 빠를 수 있기 때문에 투쟁함에 있어서는 저희보다는 조금 더 선도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역할을 분담하면서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우당의 관계로 설정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 민생에 좀 더 역점을 둔다고 하면 입법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은 민주당이 역할을 하고 선도적으로 검찰 개혁이나 국정 개혁이나 이런 부분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아젠다를 끌고 나가는 것은 또 조국 혁신당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네. 상호 보완적 보조적 역할을 하면서 그 좀 진보적이고 강한 주장을 하고 싶을 때는 뭐 혁신당에서 하고 또 거의 저희도 발맞춰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해 나간다면 충분하게 그 국민들로부터 중도까지 포괄하면서 진보 개혁 민주 중도 세력을 충분히 아우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관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연결 감사드리고요. 좋은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 영수회담을 8번 거절했다고 하던데요. 뭐 언론과의 만남도 소홀했다는 평가고 소통하지 않는 윤 대통령의 모습도 이번 총선에서 영향을 준 건가요? 이걸 뭐 질문 받았을 때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특이한 정치 행보를 걸어왔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에서 곧바로 사실은 정치인이 됐고 대통령과 위치까지 올랐잖아요. 그럴 때 가장 먼저 윤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거는 탈권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앙적 대통령 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민심하고 좀 다른 선택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는 작업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사실 해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상징이 출근길 기자들하고 문답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거 답 안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불통하는 모습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국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뭐 당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당대표를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막 교체를 죄송합니다. 막 교체를 한다거나 이런 네.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뜻을 갖고 있으면은 민심을 따르는 게 아니라 대통령 뜻을 더 앞세운다거나 네.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불통의 모습들이 결국은 국민들한테 비칠 때는 독선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해서든 제동을 걸어야겠다. 이런 상태로 계속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너무 불안하다. 이런 네. 게 민심으로 표출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창환 교수님,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총선 참패는 당 지도부 탓이라면서 윤 대통령을 탓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연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직격하는 모양새인데요. 홍 시장의 이 같은 언급 배경은 어떻게 해석하는지요? 사실 이번 총선의 패배의 원인의 가장 큰 지분이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하는 건 뭐 국민 상식일 겁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그렇게 때릴까? 저는 이거는 대구시장으로서 대통령을 때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저는 한동훈을 대신 때리는 거다. 네. 뭐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가장 큰 보수의 지지 기반이 대구인데 그 대구시장이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하게 되면 이거야말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임덕 대덕이거든요.
네. 이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대신 때린 게 한동훈, 그러니까 소위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대신 때린 거다. 이렇게 네. 보이는 거고요. 네. 또 두 번째 원인으로 본다면 지금 당의 리더십이 붕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리더십이 붕괴된 상태에서 지난번 2년 동안처럼 또 소위 친윤으로 채워진 당의 운영, 이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럼 그 다음 대선은 또 불보듯 뻔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리더십의 공백 상태에서 이 주도권 잡기를 위한, 그러니까 뭐 친윤이 아닌 뭔가 좀 다른 뭐 그런 어떤 당의 운영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분위기를 잡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저는 총대 냈다. 그래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이 정당 운영, 특히 국민의힘의 운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미리 선을 긋기 위해서 연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때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이번 총선 당선인들 면면을 보면은 이른바 친윤계가 생활했고 친명계도 대거 당선이 됐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질문에서는 친윤계가 많이 살아서 돌아온 것, 생활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뚜껑을 열어보면은 반드시 친윤계만 살아온 것이라기보다는 이른바 친윤계 또 친한, 이른바 친한동훈계 네. 플러스 비윤계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살아왔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전에 친윤계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해서 권성동 강릉의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이철규 의원 또 김기현 의원 또 권영세 의원 이런 분들이 돌아왔는데 이런 분들은 잘 보면은 중진이죠. 어떻게 보면 친윤이어서 살아왔다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중진으로서의 개인기가 강하게 어떻게 보면 발휘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정말 친윤이 얼마나 많이 돌아왔냐 했을 때는 최근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있던 분들 중에 얼마나 살아 돌아왔냐 이 부분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공천을 받으려고 나왔던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40명이 넘었는데 실제로 공천받은 사람은 14명밖에 안 되고 공천이 많이 안 됐죠. 그렇죠. 네. 그리고 14명 중에 살아서 돌아온 행정관 내지 비서관이 7명밖에 안 됩니다. 50%의 어떤 생환율을 보인다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중간 평가적 성격이 있을 때에 합격점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 반면에 친한계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비례대표에서 적지 않게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공천을 했던 비대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살아 돌아왔고 나아가 나경원 또 이런 분들은 비윤으로서 개인기로 돌아왔던 이런 걸 보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뭐 대통령의 후광을 입어서 살아 돌아온 것보다는 개인기로 살아 돌아왔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하다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은 뭐 친명 횡재, 비명 횡사 그 결과 한마디로 많이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 네. 대표의 어떤 그 입김이 있고 많이 살아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뭐 비명은 결국은 당내에 있지 않고 저쪽 그 조국 신당으로 가버린 이런 구도가 돼버린 것 같은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친정 체제가 엄청나게 지금 강화된 상태에서 혹자는 뭐 지금 175명 중에 160명 이상이 이재명의 어떤 개파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실상 이재명의 민주당이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향후 전국 어떻게 전개될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내각과 대통령실 인적 개편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정 쇄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인데요. 비서실장의 원희룡 전 장관 여러 명이 지금 거론됩니다. 윤 대통령 야당과의 협치 기조를 그런 어떤 인사를 할지 아니면 기존 스타일대로 갈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전망하는 바는 있으나 네.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그럼 인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그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어떤 그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 야당의 입장에서 그 소위 비협조를 그 전제로 해서 오히려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총리라든지 또는 강요라든지 또는 비서실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느냐. 근데 당장 지금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야권에서는 지금 특검으로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할 태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사를 통해서 이 총선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성찰하고 있으면 앞으로 어떤 그런 다짐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총리를 포함해서 이제 인선을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예 공식적으로 총리의 경우는 야당으로 하여금 추천해 달라라고 제안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총리와 관련한 검증이라든지 인사청문회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제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요. 나머지 이제 비서실장이라든지 주요 인사에 있어서 물론 능력 있는 사람이 많겠지만 통합이라든지 또는 변화의 면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조금 이런 인사들은 지금 인선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율사 출신이라든지 또는 친윤으로 알려진 인사라든지 아니면 특정 지역의 인사라든지 아니면 또 한동안 서오남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보훈 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적당한 기회가 돼가지고선 뭐 안배를 시킬 수 있을지언정 지금은 적어도 이렇게 대차게 변화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인사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5월에 국회가 열리자마자 엄청난 공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인사 전망은 사실 뭐 별 의미가 없죠. 조만간 이제 국방이 열릴 텐데 우리 정의김 전 의원의 어떤 제안이 어떤 이렇게 답변으로 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이번 정부 들어서 한 번도 없었던 영수회담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야권 요구에 응하고 소통을 늘려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던데 이번엔 이루어질까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하라고 국민들이 표로 사실은 그 의사를 표현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통은 독선으로밖에 국민들한테 비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단순히 야당 대표를 만나는 그것 자체, 대화 한 번으로 그걸 보여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임기 중반에 이런 식의 치러지는 선거에서 이 정도의 참패를 당했다는 얘기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 국정 운영에 관한 기조 이런 것들을 국회하고 협력해가지고 풀어나가라. 네. 그 권한을 대폭 국회에 넘겨주라는 의미하고도 맥락이 맞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범야권으로 따지면 192석, 그리고 민주당만 따져도 175석인데 어떻게 제1야당 대표이자 국회 아주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대표를 안 만나고 권한을 국회와 함께 나누면서 국정을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아무리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더 이렇게 대립하는 불통하는 모습들을 끌고 나갈 경우에는 진짜 뭐 레임덕을 떠나서 거의 대대덕까지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불행한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선 제1야당 대표한테 만남을 먼저 제의하고 제1야당하고 계속 소통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 변호사님, 국정 쇄신 방향에 대해서 대통령 입장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이제 첫 일성이 어떻게 나오냐 관심 아니겠습니까? 야당과의 어떤 대연정 제안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어떤 형식과 내용이 될 것으로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승부수를 정말 제대로 던지느냐.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대연정을 얘기를 하면서 네. 또 원포인트 개헌, 뭐 이런 개헌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사실 실패했듯이 이번 같은 경우에도 국무총리와 관련해서 거국 내각 얘기가 나오고 또 국민의힘에서 혹시나 민주당 쪽에 전 국무총리 김부겸 전 의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오늘 확인해 봤더니만 김부겸 전 총리께서 불쾌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 특히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거국 내각 내지는 국무총리에 관한 어떤 인선 권한을 민주당에 제안을 했을 때 과연 민주당 쪽에서 받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으로서 민주당이 그런 카드를 받을 가능성은 현저히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모험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쇄신을 하고 조금 더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의힘의 어떤 국회의원을 비롯한 어떤 정무적인 감각이 높은 분으로 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정치 1번지
지금 용산에서 이번에 또 5선 고지에 오른 권영세 지금 국회의원 당선인, 지금 국회의원이 굉장히 유력한 그 차기 총리 후보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요. 다만 그것이 누가 되건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한덕수 총리의 이른바 안정형, 실무형을 넘어서 그와 같은 실력 플러스 어떤 소통을 하고 정무적인 감각을 가진 이런 측면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에 대연정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이 제2기 그 국무총리 내각으로서는 안정감과 함께 어떻게 보면 소통의 방점이 찍힌 국무총리 그리고 또 용산 대통령실로 갈 가능성 아마 그것이 큰 방향이 아닐까 예측을 해봅니다. 박정환 교수님,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한동훈 위원장 사퇴한 국민의힘 새 지도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서로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비대위 체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고 조기 전당대회를 열자 이런 의견들이 부딪힌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서로 이해하는 바가 다르고 또 요구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대패한 정당은 순리대로 가야 됩니다. 뭐가 순리냐? 당선자들 총회를 여는 거예요. 그 당선자들 총회를 열어서 거기서 원내대표를 뽑고 그 원내대표를 갖다 중심으로 해서 임시지도부를 만들고 그 임시지도부 하에 전당대회를 치르는 거. 이게 가장 원칙론적이고 일반적인 예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대패 이후에 주류는 침묵 모드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비주류에서는 뭐 화평 인사를 해야 된다, 쇄신형 인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변화의 목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주류는 왜 침묵하느냐? 용산의 이 태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시그널이 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가니까 지난번 총선도 이번 총선도 그래서 졌는데 아직도 주류가 대통령 눈치 보면서 침묵 모드에 있다. 이건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네. 하루빨리 당선자 총회를 열어서 거기서 원내대표를 뽑고 그 원내대표 중심으로 수습책을 만들어 가야지 언제까지 용산 눈치만 볼 거냐. 저는 그 점이 좀 일단 빨리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정우겸 전 의원님, 참패에 대한 자성이 먼저라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고칠 것을 찾아내 고치자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한 전 위원장이 말하고 싶은 고칠 것은 뭘까요? 총선이 끝나자마자 오롯이 본인 책임이다. 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총선의 과정에서 본인이 위원장 된 지 100일밖에 되지 않았고 또 일하고 싶다.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내 잘못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가 다시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아마 고칠 것을 찾아내 고치자는 표현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청자가 당원인지 국민인지 그것도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칠 것을 찾아내 고치세요가 아니고 고치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을 포함해서 나 아직 떠날 생각이 없다라는 그러한 함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 지금 굉장히 한동훈을 타겟으로 해갖고 계속 공격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뭐 용산과 한동훈의 분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마 그 고칠 것이라는 내용 속에 본인이 아마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또 일단 총선에는 패배했지만 다시 정계에 뭔가 유의미한 그런 족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그 구도 속에서 뭔가를 자기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게 전략적 선택일 수도 있고 또 그거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절박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당선인 만나보겠습니다. 포천 가평 김용태 당선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당선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천가평 김용태 당선인입니다. 네, 33세 첫 90년생 국회의원에 대한 기대가 큰데요.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어떻게 읽었는지요? 그러니까 포천가평은 전통적으로 이제 여당의 우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유권자분들이 국민의힘이 잘해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좀 이렇게 비판하면서 오히려 대안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것 같아서 네. 그런 점이 좀 안타까웠고요. 앞으로 남은 과제는 다시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자랑스럽게 지지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과제일 것 같습니다. 천하용인으로 이름을 알렸는데 이번에 혼자 국민의힘의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홀로서기 할 때까지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당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당시의 지도부의 일원이었고요. 그럼 분명히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을 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 사업들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가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네.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서 대통령을 처음 뽑았을 때 국민의 그 마음가짐이 지금으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당원으로서 또 그런 지도부의 일원으로서의 책임 윤리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젊은 정치인의 눈으로 지금의 정치권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일까요? 여야 대통령 어느 쪽의 문제가 큽니까? 모두에게 문제가 조금씩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21대 국회는 특히나 정치의 기능이 마비됐었던 거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톨레랑스를 기본으로 전제로 해가지고 상대와 다름을 인정하고 또 타협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데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서로를 악마화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특히 조롱하고 이런 것들이 좀 심했던 거 아닌가 이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22대 국회에서는 이 정치의 기능을 복원하는 데 앞장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앞장서는 길에는 대통령께서 먼저 나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께서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국가의 지도자시고 또 국가 원수시고 국민을 통합할 의무도 있고 또 모든 국민의 대표하는 대표자시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러한 역할을 다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비대위로 가느냐, 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하느냐 말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청년 정치인인 김재섭 당선인의 당대표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 점은 어떻게 보는지요? 새로움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물이 바뀐다면 당이 바뀌는구나를 보여주시는 측면에서 선명한 점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의 기능을 복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오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이가 적고 많고 이런 기준을 두는 것보다는 야당과 대화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지금 상황에서 여당을 통합하고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리더십이 오실 수 있다면 그건 그런 분을 중점적으로 여당에 모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당선됐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함께 하게 될 텐데요. 국민의힘과 이준석 개혁신당과의 관계 설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보수의 울타리에 함께 있다고 봐야 하는 건지 경쟁과 협력, 향후 어떤 전망입니까? 일단은 개혁신당에서 이번에 당선되신 분, 특히 이준석 대표라든지 천하람 당선인도 과거에는 저희 국민의힘 출신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마 개혁보수라든지 이런 보수 전체적인 그런 생각들이나 가치관이 달라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국론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대한민국의 이 위기를 타개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당장은 아마 양당의 당원들이 합치고 협력하고 이런 것을 또 원치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 감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무엇을 위한 정치인가 또 국민을 위한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고민 속에서 분명히 이 두 당이 협력하고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총선 끝났지만 21대 국회는 여전히 한 달 이상 남았죠. 김성환 평론가님, 대성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해병대원 최상병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처리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법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국민의힘 이탈표 한 8표잖아요. 네, 그렇죠. 이전처럼 그렇게 하기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뜻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집단 지성이 이렇게 무섭구나 많이 얘기할 때 이 108석이라는 의석 때문에 그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당정 관계의 주도권은요 대통령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으로 넘어오게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거는 임기 후반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8표 정도의 표를 이 표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결국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의결도 가능할 정도의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전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선거 기간 동안에도 비대위원장 그만두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당대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라고 한다거나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결국 비윤계의 목소리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비윤계라고 굳이 분류하지 않아도 국민의 민심에 좀 더 조응하려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의 경우에는 사실 국민의힘이 거부할 명분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네. 국민 다수의 선택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선거 국면에서 이종석 호주대사 내보내는 문제를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근데 그런데다가 그때 그 이종석 호주대사 내보냈을 때 공수처가 언론하고 마치 협잡을 하거나 공작을 해서 이 공격을 하는 것처럼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언유착이라고 하는 표현을 대통령실에서 썼다면 네. 관련돼 있는 수사 외환 문제를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되는데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공수처 못 믿겠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수사는 누가 합니까? 할 곳이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대통령실이 특검을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이 돼버렸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108석이라고 하는 의석에 관한 문제, 그리고 당정 관계 주도권, 그리고 최상병 특검이라고 하는 거부할 수 없는 민심의 명분, 뭐 이런 것들까지 합쳐진다면 이거는 통과 안 시킬래 안 시킬 방법이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 변호사님, 총선에 돌풍을 일으킨 조국 혁신당이 1호 특검법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예고했는데요.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는지요? 현재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22대 총선이 시작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조국 신당으로서는 1호 법안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그 최상병 특검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민주당과 또 조국 신당이 어떻게 보면은 그 협치의 1호로서 이와 같은 정치적인 그 법률을 지금 통과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다수적인 흐름은 부정적이죠. 다만 수도권 당선인 위주로 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여론을 받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흐름도 있는데요. 다만 왜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흐름이 다수나 한다고 하면은 이 최상병 특검의 본질이 사실상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적인 성격이 그 정치적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은 전략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그 어떤 강한 어떤 반발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 지금 거의 그 조국 신당과 민주당이 190석이 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사실상 막아내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더불어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직권남용죄가 본질인데 직권남용죄가 현실적으로 성립되기 어렵다라는 그런 법조인들의 대체적인 견해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정부 여당으로서는 내부적인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여론을 받는 취지에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최상병 특검을 받을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조심스럽지만 이 그런 전략, 그 원내 전략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 반대한다고 해서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통과될 가능성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박창환 교수님, 네. 민주당이 175석을 얻고도 PK 부산 경남 패배 책임론을 놓고 친문과 친명의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던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서서 오히려 반발을 샀다라는 건데 이게 일리 있는 주장입니까? 일단 극소수의 목소리고요. 네. 이게 뭐 큰 문제로까지 지금 뭐 비화될 정도의 얘기는 아니고 사실은 일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산 가가지고 선거운동한 사람이 뭐 문재인 전 대통령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 조국 대표도 가서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라기보단 저는 이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막판에 백성 무너진 거 막아달라고 읍소를 했잖아요. 결국은 전통적인 보수의 텃밭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보면 이 전통적으로 우세했던 지역에서 소위 샤이보수의 집결이 있었거든요. 네. 결국은 백성 무너지는 거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 자식이 뭐 죽기 직전이라는데 안 살려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그 샤이보수의 결집이 막판에 이루어진 거지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판해서 또는 뭐 조국 대표가 뭐 등판해서 이런 거는 또 별개다. 그래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뭐 민주당 일각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책임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는 뭐 소위 200석 가까이 얻는 그 당시 여론조사의 분위기에 대한 보수의 반작용이다. 이렇게 네.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총선 이후 뭐 대권 주자들 행보 또 전망 좀 해보겠습니다. 판넬 미리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총선으로 대권에 가까워진 잠룡들이 떠오를 겁니다.
가장 유리해졌다고 생각하는 인물부터 순서대로 좀 이름을 써 달라는 주문을 드렸는데요. 앞에 좀 올려놓으실까요? 정우김 전 의원님부터 분석을 좀 해주시죠. 저는 솔직히 지금 잠룡들에 대해서 이렇게 거명하는 것은 나중에 상당히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얘기일 것이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만약에 이 총선과 직결돼서 잠룡을 쓰라 그러면은 나경원 당선인이나 안철수 의원 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네. 결국 대권의 그 시기가 가까울수록 대통령의 입지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 대통령과의 관계 구도에서 본다면 오히려 총선에서 좀 비껴나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썼고요. 특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아주 대차게 한동훈 위원장을 비난하는 것을 아까 박 교수님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암시하는 게 아니냐 그랬는데 딱 구분을 둬갖고 대통령 비판을 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오로지 그 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영화 제목처럼 한 놈만 팬다 그럽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썩은 동아줄이라 해도 우리나라는 그 대선에 그 도전하려면은 현재 권력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함의까지도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들고요. 네. 민주당의 경우는요. 아마 결국 이재명 의원이 대선에 훨씬 가까워졌다라고 민주당 내에서도 판단할 것이고 아마 그런 형태로 가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법 리스크의 결과와 그다음에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요. 그다음에 조국 당선인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뭐 대법원 그 선고 리스크가 있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2년이 지나면은 만만치 않은 다크호스가 될 수도 있다라고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여권은 오세훈, 홍준표, 그다음에 야권은 이재명, 조국 이렇게 적으셨네요. 최 변호사님은요? 네. 저는 이걸 하면서 야 여당으로서도 아직까지 희망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적으면서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전에 그 한원나오라고 쓴 것 뭐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괄호 열고 오세훈 이렇게 지금 썼었는데요. 바로는 뭐또친 겁니까? 괄호했는 것은 지금 현역 어떻게 보면 정치에 사실 적극적으로 말씀 나누기는 어려운 분이 오세훈 지금 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선거가 끝나고 전혀 선거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 결과에 겸허하게 그 어떻게 보면 몸을 낮춘다는 그런 메시지를 오세훈 이른바 잠룡이 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을 제가 1번으로 쓴 이유는 정치에는 세력이 필요한 것이고 이번 그 총선 결과 이른바 친한계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적지 않게 국민의힘에 지금 포진했다라고 지금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 그 총선의 패배라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패배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 해서 200석을 막아서 어떻게 보면 그 정부 여당을 지지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었다라는 최 점에서 변호사는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냐 이런 또 논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그 훨씬 더 가능성이 높게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나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 모델을 따라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결국 네. 지금 현재로서는 비대위원장에서 사퇴를 했습니다만 마치 그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끝나고 바로 당대표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가서 지금 그 실질적인 야당의 네. 일당의 당수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라인으로 갈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높게 네. 봅니다. 김성환 평론가는요. 이게 잠룡이 아니라 다 뜬용인데 네. 다 뜬용을 또 언급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을 저는 좀 뺐습니다. 네.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 들어갔네요. 네, 이준석 네. 대표는 제가 집어넣었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뺀 이유는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만약에 대통령하고 일정하게 각을 세우면서 뭔가 한동훈의 선거로 분명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 하면 아마 차기 대권 주자로서 확실하게 더 부각됐을 겁니다. 근데 결국은 대통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네. 대통령이 또 부하라고 하는 인식도 갖고 있잖아요. 윤석열 정권에 대한 평가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 부분 꺼질 것이다. 네. 더군다나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까지 더 씌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부상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정치 수업을 한참 더 받아야 될 것 같다 생각하고요. 네. 이준석 대표를 집어넣은 이유는
이번에 살아 돌아왔다 단순히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8석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의석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범야권 의석이 192석이냐 189석이냐 이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야권의 의석을 하나로 딱 결집시키는 데 있어서 192냐 182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 세 석이 나중에 가서 캐스팅 보트를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명 야당으로서 좀 더 이준석 대표의 몸값을 더 높이는 과정들이 아마 틀림없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본인은 아마 대권으로 가는 욕심까지도 좀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원 교수님은요? 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로 99.9% 확정된 상황이니까 뭐 더 네. 얘기할 것도 없다고 보고요. 그럼 이제 지금 여당의 후보가 누가 될 거냐? 이게 저는 제일 관건이라고 봐요. 안철수 의원이 들어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총선에서 드러났다시피 현 여당의 주류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순간 폭망입니다. 그거는 저는 뭐 몇 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네. 결국은 지금 현재 대통령과 거리가 가장 먼 사람, 그리고 유일하게 중도 확장성을 가진 사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왜 이번 총선이 안 됐는지를 여권 지지층이 고민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안 된 이유는 간단해요. 결국은 한 식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권 후보 중에 친윤이 아닌 거의 사실상 외부에서 온 유일한 사람이 안철수 의원이거든요. 네. 이렇게 본다면 중도 확장성이 있는 유일한 후보이기 때문에 뭐 다른 고민을 하겠지만 지지율이 낮아서 결국은 돌고 돌아 안철수로 갈 확률이 전 높다고 봅니다. 제가 1분 남아가지고 짧게 그럼 추가 질문을 드리면요.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거대 양당 대결로 갈지 아니면은 제3의 공간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뭐 조국 대표가 됐든 이준석 대표가 됐든 분화해서 함께 다자구도로 갈 것인지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사법 리스크가 저는 가장 큰 이제 강을 가를 거라고 봐요. 네. 이재명 대표 또 조국 대표도 물론 사법 리스크를 대법원 판결을 넘어서야 대선 후보가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때까지 안 끝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슈로 떠오를 경우에 사실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고민스러운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고민스러운 순간이 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제3 후보가 뜰 가능성도 저는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네. 점에서 지금 뭐 조국 또는 이준석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그거는 뭐 사법 리스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네. 결정할 문제는 아니죠. 네.